지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유튜브 채널 나눔 채널 공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의 이름은 공감 토론 on ai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정책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위기와 사회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패널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님, 건국대학교 경제통계학과의 김원식 교수님, 랩 2050 이원재 대표님, 저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의 장영신 실장입니다.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일이나 또 궁금하신 일이 있으면은 언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은요 저희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장 답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분한테 바톤을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제 위기와 사회 안전망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경제 위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김원식 교수님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원재 대표님 두 분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997년 위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1996년까지, 그러니까 외환위기 전까지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7%가량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작년 2019년도에 말씀드린 계속 그 성장률이 떨어져가지고 2% 간신히 이제 턱걸이한 상태.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없더라도 아마 우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대로 아마 떨어지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모든 그 실물 경제가 동결된 상태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위기가 금융위기까지 이제 이어질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모아놓은 자산들의 가치가 형편없이 이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금융위기로 이전되지 않도록 어떤 형태든 간에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 교수께서 말씀해 오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기가 더 복합적이다. 그것은 더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원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던 것은 금융 쪽이었던 것 같아요.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기본적으로 외환에서 문제가 시작됐고, 금융권으로 문제가 옮아갔고, 금융권으로부터 이제 기업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 생계로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생긴 경제 위기는 기본적으로 실물인데, 실물이란 거는 문제가 처음에 시작되는 곳이 마트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고, 항공사, 여행사 매출이 제로가 되고, 음식점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실물의 문제라는 거고,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의 차이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거냐, 세계 전체적인 거냐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1997년 위기는 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 전이돼서 아시아 여러 나라 국가들로 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만 좀 정신 차리면은, 그래도 수출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다시 우리 물건을 사줄 것이고, 그러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이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정신 차리고 잘한다고 해도 물건을 외국에 팔아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경제는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위기를 겪으면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다는 점, 그것만은 뭐 이 97년 외환위기에서나 이번에나 소득 불평등이 커진다는 점은 이제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하고 큰 차이는 이번은 이제 위기가 방역 위기하고 경제 위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정반대로 달리는 토끼같이 돼서 한쪽을 잡으려다 보면 딴 걸 놓치고 딴 걸 잡으면 이쪽을 놓치고 그래서 역사상 이런 적이 거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위기다. 복합 위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뭐 긍정적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때는 정책 주도권이 IMF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IMF가 하려는 걸 우리 이제 했는데 이번은 이제 우리한테 있습니다. 한국 정부. 우리가 이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 점인데요. 초기 대응에 그때도 실패하고 지금도 실패했어요. 외환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대만은 환율을 그냥 평가절하를 해버렸어요. 그 위기를 피해갔어. 우리는 대만보다 훨씬 환율 보유고가 작은데 이거를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있는 환율 보유고를 전부 다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 직전이 되면서 IMF가 요구한 걸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초기에는 중국을 막질 않아가지고 더군다나 또 신천지라는 또 종교의 그런 행위가 있어서 중국 바깥은 우리가 최고의 위기였죠.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서 잘해가지고 IMF 위기도 우리가 1년 만에 아마 세계 기록일 겁니다. 심각한 위기인데 1년 만에 극복을 했고 이번도 벌써 지금 몇 달 안 되는데 전 세계가 지금 야단인데 한국은 지금 벌써 며칠간 국내 신규 발생자가 없을 정도로 방역 위기는 상당히 지금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는 좀 이제 방황을 했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기 극복 능력이 상당히 있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도 저는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뭐 관점을 이렇게 한 가지만 좀 추가 예, 그러시죠. 말씀드리면 예. 이때까지 경제 위기는 경제가 잘 안 돌아가서 생기는 거였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 사회 안전망으로 보면 이때까지 빈곤의 문제가 있다면 어쨌든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경제가 더 잘 돌아갔다면 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위기는 이제 일단 방역의 위기를 생각하면 경제를 돌리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안 돌아가서 많이 죽었는데 이제는 경제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스톱시키지 않으면 경제를 돌리면 사람이 죽는 그런 새로운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위기가 지금은 질병이지만 어쩌면 이런 위기라는 것은 미래에 닥칠 위기의 어떤 예고편이 아닐까. 미래에 닥칠 위기라는 건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기후변화라는 것도 경제를 돌리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 위기로 더 크게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모여서 각국들이 경제를 스톱시키자 그래서 지금 이 방역 위기를 막아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고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하신 건 이제 선진국의 얘기고요. 예. 제가 외신을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것보다 코로나 걸려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 아주 최빈국한테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는 경제를 스톱시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장 박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그 시민의식에 굉장히 뜨거운 박수를 진짜 쳐주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위기 극복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강남원 교수가 말씀하신 향후 우리가 기후라든가 다른 그런 어려운 재난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정책과 함께
국민이 이런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잘 이겨내지 않을까 하는 전 청신호를 좀 받습니다. 현재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복지 문제인데요.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집단 계층은 누구인지,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아까 강남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요거 시작을 먼저 좀 해주시죠. 이렇게 비정규직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소위 우리가 불안정 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인구 집단이 이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집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규직들은 뭐 이렇게 무급휴직 이런 형태로 임금이 많이 감소했고 비정규직들은 뭐 알바 노동자, 택배 노동자 아예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좀 늘긴 임금은 예. 좀 늘었지만 예.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예.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니까 정규직도 못지않게 일부 업종에 따라서 커다란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영진 실장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전 국민한테 굉장히 그 고통을 주는 거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훈 교수 말씀대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신 분한테도 큰 어려움이지만 저는 특히 이 사회복지 시설에 관련된 이용시설을 비롯해서 생활시설에 있는 생활자나 이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취약한 이런 건강에 취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용시설 중에서 아동 그룹홈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보통 학생애들이 학교를 가고 있는데 지금 휴교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식생활이 힘들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는 푸드뱅크가 있어서 그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준 적도 있고요. 또 생활시설에 관한 경우는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 제공 유지해야 되는 것과 또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를 두는 거에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데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재난, 이런 또 전염병에 관한 그런 매뉴얼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매뉴얼 또 제가에서는 이런 거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돌보는 대상으로 이거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으로 정책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제 공감하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두 부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는 부류는 청년들인데요. 취업하려고 하는 대학생들과 대졸자들, 구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학기는 그냥 건너뛰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거의 취업을 못하고 요즘은 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 공고 내면 수백 명씩 몰려드는 게 보통 전액값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첫 번째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게 우리나라 문화적인 특성상 첫 직장이 평생 동안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옮겨가더라도. 그래서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는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오래 구직하고 있던 분들이. 그 청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성들인데요. 좀 숨겨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죠. 그 휴교하고 하면서 사실 전 사회적으로 돌봄 수요가 가정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체계가 없다 보니 재택근무하면서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괜찮은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감염병 예방하고 경제가 충돌하면서 이게 좀 장기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학습이 좀 더 일반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돌봄 수요는 또 이제 온전히 여성들이 감당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거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생태계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뭐 여성, 50대 여성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이분들은 사실은 뭐 소득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고 다 비정규직이고 더 큰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부 들어와가지고 공공근로자 형태로 해가지고 고용을 많이 했거든요. 학교 급식이라든지 뭐 담당해가지고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뭐 그런 점에서는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미 이제 장기화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이 경제 생태계가 붕괴해야 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 부족이라든지 다양한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데 이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으로 각 개인들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의 그 유휴 인력들은 아마 복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격리가 풀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 생태계 문제는 어떻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조간 보니까는 코로나 뉴딜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다음 달 초쯤 정부가 뭐를 발표한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담아가지고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청년 실업 그러잖아요. 이거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됐는데 아주 이제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 청년 수당 같은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수당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는 결국 경제 생태계가 살아나야지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주에 그 에코노미스트 특집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방역 위기를 잘 넘기고 코로나 이 또 뉴딜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면은 한국은 한 95% 지금 자동차 산업 가동률이 한국도 지금 어려운데 65%인데 미국이나 선진국 자동차 회사들이 10%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평균 한 90% 경제라면 우리는 한 95, 열심히 해서 한 95%, 100%는 안 되더라도 한 95%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요즘 그 뜨거운 감자죠. 긴급 재난 지원금. 이건 몇 달을 토론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한 며칠 토론하고 이런 거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런 위기 때. 근데 아마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몇 달을 토론을 했는데 결국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뭐 이제 돈이 나가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그 정책 효과성, 뭐 잘한 점, 잘못한 점, 뭐 우리 김원석 교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실질적으로 저는 정부의 그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거거든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걷어준 돈이고 한 푼이라도 아꼈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기회비용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땐 좀 늦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많은 근로자들이 취약한 근로자들이 몇 달 동안 소득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마 금융권에 있었던 뭐 저축, 보험들 다 해약할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손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지원금은 조건 없이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 김 교수는 모든 사람한테 줘야 돼요. 지금 뭐 70% 맨 처음에 나온 그 저는 안을 필요한 부분들 70%를 찬성하세요?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문제는 시기상의 문제인데 이미 늦었죠.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빨리 사회적 했으면 격리가 좋았죠. 풀렸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문제 가지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때는 한창 또 선거 와중이라서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빨리 줬으면 지금 집권당에도 이겼을 텐데 왜? 아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선거 기간에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만나보고 나서 먼저 야당부터 100%를 주자라고 제안을 했고 여당에서도 유권자들 만나보니까 70% 주는 걸로는 이렇게 매우 어렵겠다 정치하기가. 그래서 선거 기간 중에는 여야 합의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원래 목적했던 소상공인 경제를 내수를 좀 이렇게 본다. 일단 라는 목적에는 충실히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었고 이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면 그런 성과적인 이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경제재난에 대해서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냥 현금으로 은행 계좌에 넣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역 화폐를 주는데 이게 우리가 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는 굉장히 저는 진전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우선 저는 지역별로 굉장히 다르게 지급되고 가구별로 다르게 지급이 되게 되는데 1인 가구와 6인 가구에서 뭐 1인 가구 한 명이 청년 한 명이 이 6인 가족에서 독립해서 가구를 이루고 1인 가구가 되었을 때하고 6인 가구 중에 청년이 한 명 있을 때하고의 지급되는 소득이 달라야 된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게 최소한 만약에 성인이라면 아동은 뭐 좀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좀 있고 가구별로 다른 거, 가구 형태별로 다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다른 건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의 특정한 시하고 충청남도의 특정한 시하고의 재난의 강도를 지금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재난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워낙에는 중앙정부에서 빨리 정책을 조치해서 시행을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하게 되다 보니 급하게 그 긴급한 상황을 먼저 보니까 생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지역화폐 문제가 좀 마찬가지의 문제의식이 좀 있는데요. 저는 좀 낙후된 지역에서의 지역화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분단위 또는 뭐 몇 개의 광역 시도가 그렇겠죠. 뭐 강원도도 그렇고 경기도 일부 지역도 그럴 수 있지만 예컨대 서울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있지만 이제 현찰로 넣어주면은 안 쓰고 그냥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역 화폐를 주면서 3개월 이내에 안 쓰면은 안 된다 하니까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소비 촉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영세 그런 건 사용자들을 있죠. 돕겠다는 의미에서 보면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이건 사실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방 재정 상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시는 이걸 할 수가 있지만은 농촌 지역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중앙정부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지방정부가 먼저 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지역화폐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축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축할 수 없다. 이거는 뭐 현재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해외 구매가 안 된다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죠. 해외로 이제 많이 어쨌든 유출이 되게 되는데 이게 목적이 경제 활성화에 있다면 해외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신 박사 저는 다 말씀들을 하신 거지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면 제일 저는 좀 너무 가까이 있어. 예, 네, 중앙 차원으로 먼저 재난지원금이 좀 나왔어야지. 이 지자체에서 사실은 18개나 지자체가 다 한 다음에 지금 중앙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중복 지원이 되고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그 지급받는 그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영국의 그 아동수당처럼
일단은 이 긴급 시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먼저 100% 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 차원으로 100%다 줘서 그러니까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제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막 기부금으로 내라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단은 다 주고 거기에 맞춰서 소득의 기준에서 나중에 세금으로 환원하는 그런 거였다면 훨씬 더 행정력 소모도 안 나고 또 빨리 지급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이게 이제 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굳이 이런 돈 필요 없다 생각 신청을 안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동수당 전에 시작할 때 80%를 했어요. 그랬더니 20% 걸러내는 게 비용이 엄청 들고 어떻게 해도 이게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위 뭐 30%를 준다고 그러면은 의미가 있지만은 70%를 준다고 하면 다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나는 돈이 많아서 굳이 뭐 이런 거 신청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은 신청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토해내라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우리가 이게 처음 해보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긍정적인 게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잘 발전시키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 급하게 또 한 말씀 하시려면 얘기하세요. 굉장히 귀한 돈이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렇죠. 예. 우리 김 교수님 세금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예, 상황이 잘 나오나요? 예.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빈곤층에게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이게 1차로 끝날 문제,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을 어떤 형태로 절감을 해서 2차, 3차의 지원이 상황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지금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2차 또 그 3차로 계속 진행이 됐을 때 그때도 역시 100% 줄 거냐 국민의 기대치에 대한 또 고민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불법 사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단순한 예로 물건 사가지고 다시 갖다 주면 돈 주거든요. 뭐 그러한 형태, 다양한 그 불법 형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원들은 취약계층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김 교수님은 여전히 필요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용적 복지의 얘기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게 포용 국가, 또 복지도 포용적 복지. 포용적 복지라는 건 결국 이제 한 사람들도 빠지는 사람이 없이 다 이렇게 복지 혜택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는 보편적 복지 라는 것도 이제 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하고 관련해서 포용적 복지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포용적 복지라는 건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우리가 계속 사회복지 가치적인 거에서 자녀적 복지를 할 거냐,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가 항상 대두됩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운다 하면서 많은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게 정말 포용적 복지일까는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근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제가 전 국민 대상으로 해주면서 저는 이 포용적 복지의 가치라는 것이 첫 출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선뜻 포용적 복지의 실천의 한 방법으로 한 게 아니냐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추가로 말씀하셨겠습니다. 네, 저도 포용적 복지라는 이 정신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용의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는데 누가 누굴 포용한다는 거냐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 같이 일단 보상을 해주고 차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뭐 선별환수 원칙에 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분들이 더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상당히 포용복지 정신에 맞고 어떻게 보면은 누가 누구를 포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포용된 상태라는 이런 연대의 원칙을 확인하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저는 뭐 이 원칙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좀 그러다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은 이걸 또 이제 이용을 하고 필요한데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은 이용도 못해서 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복지 제도를 좀 단순화 시키면서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째 주제로 가겠는데 여기는 현재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앙부 차원의 정책이었던 것이나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고 큰데요. 제가 아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이제 단기적인 대책. 그래서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도 이제 거기에 들어오고 이건 이제 개인 가구에 해당되는 거지만.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 중소기업 많거든요. 동네 구멍가게까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건 아마 이제 코로나 방역 위기가 조금 이제 진정된다고 싶으니까 그래서 차제를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코로나 뉴딜 언론에 쓰는 겁니다. 나중에 이름은 바꿔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금융 위기도 전 세계적으로 아마 기록적일 겁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1년 만에 98년지 성장률이 마이너스 6%인데 99년에 저희가 11% 성장을 했어요. IMF가 아마 IMF 역사상 가장 센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국에. 근데 그거를 다 받고 거기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몇 개를 더 추가했어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1년 만에 졸업했어. 그리고 뭐 우리나라 금모으기를 하고 그런데 요번도 나는 이 코로나 처음에 막 번질 때요, 대구에서. 그런데 우리 봉쇄도 안 했습니다. 지역 봉쇄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미국 뭐 이런 데서도 사재기 하고 휴지가 없고 뭐 이런 데는데 우리는 사재기 하나도 없고요. 아이고, 그 성미급한 사람들 마스크 하나 사겠다고 1시간 줄 서면 뭐 폭력 사태 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잘하면은 우리 국민의 마음도 우리 앞으로 경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모을 수 있고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한국경제 타이틀인데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이제 온답니다. 대한민국 다시 뛰자. 그래서 이제 위기에 강한 K 제조, 뭐 퀀텀 점프 기회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기 위기 대책도 있지만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폭넓게 한번 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저는 의료 시스템의 개혁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메르스 사태에 있었을 때 사실은 제가 더 큰 놈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불행히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그 일들이 많았습니다. 돼지 콜레라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다음에 뭐 조류 독감 이런 것들 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 개혁해야 됩니다. 복지 시스템 개혁은 전제와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절대 우리 재정이 감당 못하고 우리 사회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복지 시스템에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도구들을 집중 투입할 수 있다면 아마 또 다른 K 붐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책이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뉴딜의 모든 분야를 다 해서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은 뭐 복지 개혁도 하고 뭐 금융 개혁도 하고 노동 개혁도 하고 뭐 하면은 이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생각에 지금 핵심이 경제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 지금 뭐 한 50% 경제밖에 안 되는 거를 70% 살리고 90% 경제를 하고 95% 경제를 해서 단기도 그렇고 중장기도 그렇고 이게 이제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춰 줘야지 여기에 뭐 복지 개혁, 의료 개혁, 무슨 노동 개혁 다 넣어버리면 이게 지금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드는데 우리 이원재 대표님. 뉴딜이라는 게 원래 오래된 패러다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핵심은 1930년대 뉴딜부터 시작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했던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까지 이어질 때까지 국가 재정을 투입하든 뭐 금융을 완화하든 해서 경제 위기 뒤에 되살리자는 것의 핵심은 항상 회복이었습니다. 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자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르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이 아니라 초회복, 트랜스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커버리 하는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이전의 문제들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왜냐? 이 언택트라는 이 코로나19가 준 새로운 환경이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강남훈 교수님하고 지적을 하셨던 환경이 좋아지는 거를,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사실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들었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새로 짜는 맞습니다. 네? 새로 옛날 짜야 패러다임 위에 그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제일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예를 들면 정부가 주도해서 다시 어떤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 중심이 이 건설이라든지 네, 이런 네, 데로 네.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회복하는 게 가장 좀 경계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언택트 뉴딜이라고 저는 개념을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거기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하고요. 이거는 학교를 온라인 교육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필요한 국제 컨퍼런스 안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어차피 코로나 뉴딜은 이름이 안 좋아요. 바꿔야 돼. 네. 언택 뉴딜이 훨씬 멋있어 보이네. 언택트 뉴딜 같이 하면 첫 번째는 그렇게 좀 디지털에 네. 관련된 투자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인데 어쨌든 간에 보호무역주의도 이제 뭐 부상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국제 간의 이동이 저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줄어들면 당연히 환경에 좋다는 것을 이제 우리 인식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동이 줄어든 상태를 정상으로 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투자하는 뉴딜이 되어야 한다. 일단 이런 원칙을 세우면은 이제 언택트 뉴딜의 결과로 그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로컬이라는 것인데요. 디지털 그린 다음에 로컬인데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세미나는 해야 되니까 온라인 세미나로 하기로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건 이제는 다들 꺼려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한번 지난주에 한번 해봤는데 온라인으로 줌으로 세미나를 하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불편한 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기술적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좋은 효과들은 첫 번째로 장애인분들이 저희 세미나에 고정적으로 오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휠체어 타고 오시던 지체장애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오실 때마다 조금 뭐랄까 클레임 하셨거든요. 계단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뭐 똑같습니다. 다른 참석들하고 완전히 평등하고. 또 이제 전남 곡성에서 한 분이 참석하셔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보통은 한 3시간, 4시간 왔다 가야 되는 서울에서 하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로컬이나 그동안에 이런 소외되어 있던 분들을 오히려 포용하는 형태로 체제를 좀 바꿀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언택트가 그냥 단순히 언택트 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대면 접촉 안 하는 걸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렇게 첫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린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지역을 오히려 살릴 수 있다. 서울과의 이렇게 수도권과의 차별을 없애고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좀 코로나 뉴딜을 재설계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이 경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굉장히 난조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핵심이 저는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무리하게 추진했던 게 굉장히 문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뉴딜 정책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의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신사회 서비스에 대한 영역에 새로운 그런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돌봄에 추진되는 그 좋지 않은 일자리가 아닌 정말 새로운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지역의 로컬제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신패러다임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 전체 논쟁이 너무 이념해서 너무 경직돼 있어요. 좌우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제 긴급 지원금 같은 거는 전형적인 이제 케인지안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는 케인지안 접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를 우리 김 교수님 같이 이렇게 이제 우파를 대표하시는 경제 전문가들이 그걸 받아주시고, 또 이제 그 근본적인, 저희가 이제 외환위기 때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입니다. 그때 김대중 정권에서 IMF가 이제 주장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길게 보면은 시장 경제 이런 기본 원리,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가 경제 정책하는 방향에 대해서 뜻을 좀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부 정책 수립하는 분들,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부총리를 포함해서 좀 간곡하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좌와 우 그리고 국민적 합의, 우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뭐 아주 구체적인 100% 합의는 못해도 큰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기본소득. 이제 여기 보니까는 대한민국 최고 이 분야 대가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강남은 교수 기본소득 네트워크 이사장이신데 먼저 말씀 좀 해주시고. 결국은 기본소득이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거는 이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몇십 년을 내다보면 경제가 계속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계속 강화돼 왔거든요. 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기본소득은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필요에 관한 불평등을 줄이자라는 필요에 관한 불평등이 너무 크면 결국 시장 경제도 해로우니까 줄이자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소득은 원래부터 모든 국민의 권리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사는 게 사실 좀 재난이거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경제적 불안은 재난입니다. 실업도 재난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고령화되는 것도 재난에 가깝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가 생기고 이게 육아 부담이 생기는 것도 재난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도를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뭐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기술의 혁신과 변화가 또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소수이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또 불안하게 만드니까 기존에 있던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건너가야 되는 한 개인 입장에서 뭐 건너가야 되는 부담이 또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재난하고 성격이 비슷한데요. 이것을 잘 설계를 하면 국가가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이제 확산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본소득제를 좀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는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정책 실험부터 시작을 해도 좋고 뭐 공론화 과정을 조금 장기간 거쳐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특히 새로 국회가 출발하고 이럴 때에 시작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설계를 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을 설득하면 설계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고 생각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나 재난 지원금처럼
뭐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괜찮을 때 조금 개인적으로 저축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내자. 그리고 내가 어려워졌을 때 뭐 고령화되는 것을 포함해서 실업자가 되는 걸 포함해서 어려울 때 조금 소득이 이 기본적인 생계와 관련된 소득은 받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좀 공론화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뭐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뭐 사회 서비스라든지 이런 복지는 그것대로 좀 구분해서 또 확충해 나가고 너무 이렇게 논의를 섞지 않고요.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출발점으로 해서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현금 지원 제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이제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으로나 만들어낼 거라고 지금 예상됩니다. 이미 한 번 이렇게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아예 전반적으로 기본소득제도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논의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좀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제도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구차한 절차들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요. 아마 이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전제 조건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련된 다양한 그 현금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생활보장제도가 그렇고요, 기초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정부가 보장, 아동수당 역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를 전제로 한 뭐 재원 마련, 그다음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문제는 실업 부조라든지 우리가 이제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존 사회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실업 부조라든지 혹은 질병수당 같은 경우도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 복지 시스템 개혁 속에서 논의돼야 되는 성격이지 현재 있는 제도화에서 또 더 얹어서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재원 낭비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고용이죠. 그래서 노인들도 정년 없이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소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 기초한 그러한 그 복지사회가 일자리 주는 것이 기본소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된 재난지원금은 한 번 주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하는데도 토론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은 이런 걸 1년에 12번 줘야 되고 또 매년 줘야 되고 또 한 번 시작을 하면은 30만 원 줬다가 그 다음에 40만 원 할 수도 20만 원은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는 틀림없는데 저는 다음 대선 금년은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방역 문제하고 뭐 무슨 이름은 코로나 뉴딜이 되건 무슨 다른 뉴딜이 되건 그건 이제 그거 할 텐데 그건 이제 금년 말까지. 근데 내년에는 틀림없이 기본소득 다음 대선에서는 내가 보기에 5가지 그 메이저 에젠다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장혜신 박사. 저 1분 드립니까? 1분 네. 주시라. 1분? 네. 네.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앞으로 향후 4차 산업은 진전될 거고 이 재난은 또 새로운 재난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다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때 이 기본소득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김원식 교수님과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지금 현금성에 대한 거는 완전히 재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우리 나라의 좀 존폐에 저는 그게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또 필요한 것이 제 개인적인 얘기라면 제가 비정규직으로 한 4년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심리적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소득의 그런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노동을 유인하는 데 좀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준비한 6가지 과제 토론이 마쳤는데 우리 또 시청자들 분들께서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7개만 제가 추렸는데, 두 개. 네, 복지도 있어요. 우리 장 박사를 좀 오늘 굉장히 봐주는데 하나만 드리고, 제가 시간을 가급적 한 10분 내로 끝냈으면 하니까요, 답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훈 교수께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사회안전망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걸 이제 겪으면서 고용보험을 포함해서 기본소득을 포함을 해서 이 사회안전망을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안전망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저는 정부에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본소득은 저는 이런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와 보완적 전국민 고용제도 결국은 이제 고용보험이 이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는 예.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럼 정부가 이걸 이제 보조를 해든지 다 내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지금 기존의 복지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몇 분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공감하면서 예를 들면 복지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용주가 있는 정규직은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으면 절반만 내잖아요. 고용보험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작게 내죠. 다 그렇죠. 예. 다 싸게 내는데 고용주가 없는 분들은 2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혜는 더 작잖아요. 복지 수혜는. 그러면 2배를 더 내라고 하면서 전 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 거냐. 정규직에 비해서 더 작게 주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기존의 정규직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만 정규직의 수혜를 줄이지 않으면서 또 기업주의 고용주의 부담을 늘리면 고용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고용주의 부담을 직접 늘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비정규직 차별을 정규직의 2배를 보험료를 내야 되는 이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 답을까지 마련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방정식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정책 수단이 변수가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지 않고 이런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낼 길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온 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가 한 직장에서 이렇게 이제 평생 이제 일을 하고 은퇴를 하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또 경험에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게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모든 이제 제도를 다 보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도 같은 걸 하면은 이 4차 산업 시대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보만이 아니고 또 많은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여기에 이제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에 관한 건데 이건 추후적으로 우리가 좀 더 기회가 있으면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현숙 교수께는 두 가지 질문이 긴급 재난지원금에 관한 겁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 방법, 세금으로 할 것인지, 국채를 발행하여야 할 것인지, 상시적으로 예비비를 마련해야 할 것인지, 또 긴급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나 치밀한 사전 계획 없이 정치가 좌우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제자의 생각은 제가 여기 하나 추가를 하면은요, 긴급 재난지원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는 사실은 긴급하게 정부가 푸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에 지금 예산실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 다 깎이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거 긴급재난지원금이 긍정적인 효과는 일시적이고 이게 따라서 부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헐라면은 국채를 발행해서 하지, 이거를 기존 예산 나 지금 열심히 해서 꼭필에 짜는 거를 깎고 내년에 예산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 교수님 뭐 가정관리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일단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이연시킬 수 있는 것은 이연시키는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케이스는 특히 2020년도 정부 예산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뭐 소요 사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 갈등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허술하게 짜여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당장은 예비비라든지 기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채 문제는 뭐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채 문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2020년 올해 예산도 이미 60조에서 70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보다 지금 정부가 또 대비해야 될 것이 개인 부채의 파산 가능성이라든지 기업 부채 문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대외적으로 봐서도 이것을 국채 문제로 해결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국가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범위, 폭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근데 이제 실제 예산을 보면은요, 힘없는 부서 예산이 날아가요. 힘 없는 순서로 잘립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거고 실제 예산 집행 과정은 다르다. 그래서 그냥 야 니네들 이거 해. 근데 돈 더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 잘라서 해야 하면 결국 힘없는 사람 손해가 많이 본다. 그래가지고 실제 어떻게 보면 돈이 더 필요한 사람한테 돈이 안 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원재 대표님,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19 관련해서 기본소득 개념이 논의되고 있는지, 이게 바람직한 건지 의견을 묻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 두 가지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재난지원금 재원하고 관련해서 저는 살짝만 의견을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저는 재정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기조로 가져가야지 재정을 줄여가지고 지급한다고 그러면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코로나 뉴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원래 뭐 저쪽 동네 도로 지으려고 했던 예산을 이쪽 동네에 다리 짓는 예산으로 바꿔놓고는 그게 뉴딜이라고 하면 뉴딜이 아니죠. 그냥 도로를 다리로 바꾼 거고 푸는 돈 없는 거니까. 풀기로 했으면 풀어야 된다고 보고, 푸는 방식은 근데 약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투자 성격의, 예를 들면 뉴딜 정책 같으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국채 발행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원금은 그래도 저는 복지적인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이 경제 활성화 대책보다는. 그럼 지원금은 재정을 확충해야죠. 그러니까 증세를 일단 염두에 두고, 또는 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나중에 증세를 통해서 이거를 갚아나가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적자를 보는 거는 투자 성격의 이 지출이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기본소득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앤드류 양이라는 미국의 이 대선 후보 하다가 이제 중간에 사퇴한 벤처 포 아메리카 창업자, 이 사람 책을 추천하느라고 다 발간하기 전에 읽어봤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고. 거기 보면 이제
작년에 나온 책이니까요. 인공지능하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어떻게 없어지고 미국에서 몇백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다시 한번 딱 꺼내가지고 인공지능과 자동화 자리에다 코로나를 넣어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라고 바꾸니까 다 맞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이렇게 굉장히 정상 복지국가까지 오면서 상당히 그래도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취약해지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술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들어올 때도 있고 인공지능이 들어올 때도 있고 뭐 기후변화가 들어올 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변화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는 인공지능처럼 하나의 계기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서 두 개는 좀 맥이 완전히 안 닿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 별명이 헬리콥터 벤입니다. 이 사람이 버클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는데 세계 대공황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래서 이런 세계 대공황, 금융위기, 이번 코로나 위기 때 나오는 대책은 이 코로나 위기가 이게 항상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쪽 예산 잘라서 이쪽에 갖다 놓는 거는 그거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지금 기재부도 그렇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국채 지금 빚이 많다고 하는데 아까 김 교수 얘기하셨지만 그 이번 주 이제 에코노미스트 자세히 나오는데 지금 선진국은 새로 국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이렇게 하지 여기 있는 돈 갖다가 여기 하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로 유럽의 EU 모든 게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많은 개발도상국은 지금 이게 지금 잘못하면 외환 위기도 갈 수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한국은 안 해요. 한국은 지금 그 단계가 아니고 미국이나 선진 외국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지나치게 한쪽 예산을 깎아서 이쪽에 넣겠다. 그거를 너무 강조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경제신문, 기재부, 언론에 보도되는 거, 대학 교수님들이 전부 다 그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과연, 중요한 예산들 다 깎아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40만원씩 나눠주는 게 경제 발전에 뭐가 플러스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진짜 비상시니까 준다면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이게 다 예산을 그저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짜고 그걸 예산실에서 몇 달을 걸려서 심의를 하고 국회에서 심의를 통과된 거예요. 근데 일반에서 보면은 엉터리 예산이 그거는 힘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막판에 집어넣은 거죠. 일반 기관 예산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그거를 잘라서 지금 모든 국민한테 얼마씩 나눠주는 돈으로 쓰겠다? 이거는 넌센스 중에 넌센스인 거예요. 제가 자꾸 지금 강조를 하는데, 자, 우리 장 박사.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취약층을 위한 지원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죠. 글쎄, 근데 이 돈은 지금 취약층도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지금 40만 원대 주거든.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튼, 그건 뭐, 또 논쟁을 해보기로 하고, 우리 장 박사 질문은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이제 산업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산업계에서 사회복지 시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뭐 대책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 이게 아마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 전통적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패러다임은 조금씩 바뀌어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출발점은 사회보장 기본법이 저는 도입되면서부터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사회서비스라는 패러다임으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 안에 복지가 있는데 그게 넘어서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한국형 사회서비스 모델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사회서비스 모델에서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서비스 영역이 좀 확대돼야 된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로 확대돼서 우리가 뭐 신중년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가 확장이 된다면 우리가 새로운 그 패러다임 안에서 사회 서비스 그 시스템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 서비스 이 모델이 좀 정착이 된다면 사회복지 시설 안에서도 좀 산업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설을 현장에 계신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지도 산업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이런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자립할 수 있는데 좀 앞장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방역 시스템이 세계 최고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느꼈고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야, 그거 의료계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계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지부 지지난주인가요? 관련자들하고 회의를 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우리도 K 소셜 서비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1952년에 생겼어요. 부산에서 전쟁 중에 우리나라 정부는 전쟁할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사회복지를 누가 일으켰냐? 민간 부분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계는 엄청난 긴 역사와 경험과 그 투지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많은 이제 복지 전문가들이 정책하시는 분은 영국 같은 유럽으로 유학을 가시고 또 현장에 이제 이런 사례 관리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미국으로 가가지고 세계 최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100만 명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그러니까는 IT 강국만이 아니고 사회복지 강국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달 체계가 이렇게 산만해요. 산만해.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정부하고 같이 해서 뭔가 이렇게 민간이 협조가 되고 이렇게 서로 연계되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 복지 시기에 톱니바퀴가 많은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서 각 톱니바퀴는 열심히 돌아요. 밤도 안 자고 박봉 받으면서 정말 헌신적이 많은데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 복지 시계는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미 다 있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다 있어. 누가 이게 맞춰주기만 하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하고 함께 한번 이런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복지계에 계신 분들 이번 이제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노인 요양시설 같은 데는 비상해요. 장모님이 지금 그 요양병원에 계신데 벌써 몇 달 전부터 면회를 못해요. 의문으로만 이렇게 보는데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지금 외국에서는 뭐 뉴욕 어디서는 뭐 몇백 명이 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참사가 없이 잘 가고 또 많은 복지인들이 이제 코호트 격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의료계 방역 이거는 더 이제 발전시키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 보건산업, 제약산업 이게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있다는 게 입증이 됐고 그걸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장이 세계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우리 재계의 그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를 하면은 정부가 이제 어떤 형태의 뉴딜을 뭘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주면은 경제도 의외로 외환위기 때 같이 빨리 회복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사회복지 부분도 또 우리 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계를 만들도록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네 분 토론 시간 내주셔서 또 토론해 주신 데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 또 시청을 해 주시면서 또 좋은 의견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토론회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